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노무와 염지연 그리고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에 다시금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장세는 롤러코스터처럼 마냥 흔들리기만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에 금요일부터 다시금 훈풍이 불어오면서 우리 시장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일 약세를 이어갔던 AI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이어졌고요. 이 덕분에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글로벌 증시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할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 줬을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무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11월 21일 금요일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 마감했는데요. 먼저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1.08%에 달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46,2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과 S&P 500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0.88% 상승하며 22,20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S&P 500의 경우에는 0.98% 상승하면서 6,602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제 연준이 기대했던 대로 12월 금리 인하 결정을 내놓진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린 것으로 보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한 만큼 전반적인 섹터들이 일제히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애플과 아마존, 구글을 필두로 한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고 그 밖에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금융지주와 헬스케어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약진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뒤에서 종목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론 글로벌 헤드라인을 통해서 지난밤 미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의 불씨가 살린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75%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팽팽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추가 금리 조정 여지가 남아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덜 심각하고 고용의 둔화는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직후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률은 지난주 39%에서 무려 75%까지 훌쩍 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연준의 내부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이후 만장일치 결정은 한 번도 없었고 계속해서 반대표도 급증하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은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인 수준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고용과 물가 사이에서 연준의 고민 깊어만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는 맘 단위의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만남에서는 지원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는데요. 공산주의자라 비난하던 상대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시장 당선인인 맘다니가 드디어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운영하는 뉴욕에 살면 편안할 것이라며 뉴욕시 연방자금 지원을 끊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고 비판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였는데 두 사람은 임대료와 식료품 그리고 공과금 등 생활비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고 맘다니는 임대료 동결, 법인의 증세, 무료 버스 확대 등 진보적인 방향의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백악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뉴욕시는 연간 10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받습니다. 이에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만 측에 한국보다 많은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종 조율 중인 관세 협상에서 대만에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협상에서 대만과 한국에 일본이 각각 약속한 515조 원 그리고 809조 원 규모의 중간 금액에 해당하는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요청한 4천억 달러에는 1,650억 달러에 달하는 대만 TSMC의 대미 투자 금액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은 협상팀이 현재 지속적으로 화상회의 그리고 서면 문건 교환 등의 방식으로 대만식 모델로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대만에 20%의 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의 관세는 지난 8월 마무리 단계에서 매겨진 임시 세율로 이 대만의 최종 목표가 아닌 최종 합의 때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헬로드라인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슈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종목별 이슈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관련 뉴스입니다. 이제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AI 가속기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동안 대중 반도체 수출을 강력히 통제해온 기존 정책에서 상당히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H200은 현재 중국 수출이 허용된 H20보다 성능이 우수하지만 미국 내 최신인 칩인 블랙윌 칩보다는 상당히 덜합니다. 엔비디아는 현 규제로 인해 거대한 중국 시장을 외국 시장에 내주고 있다며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는데요.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며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모든 제한 칩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의회의 방향과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내부의 논의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뉴스 살펴보시면요. 구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은 제미나이 3의 테스트 중 생명의 신호를 밝혔다고 인터뷰했는데요. 이는 인공 일반지능이죠. 즉 AGI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이사는 제미나이 3에게 인터넷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인도의 구자라트어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전 모델을 훨씬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인간처럼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른 팀원들도 역시 무엇인가 발견한 것 같다고 공통된 의견이 이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제미나이 3의 경우에는 각종 벤치마크에서 최종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판기 벤치 2 테스트에서 $5,478의 수익을 올려 이전 버전의 거의 10배, 클로드 소네트 4.5와 GPT-5를 크게 능가하는 성과를 발표했는데 이 테스트는 모델이 자판기 운영을 담당하며 재고 파악, 그리고 주문, 가격의 설정 등을 구상하는 시뮬레이션으로 AI의 장기적인 계획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시이사는 이는 우리가 이 모델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도구의 사용, 그리고 AI 계획 수립의 개선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구글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것으로 오늘의 미증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흐름과 글로벌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50% 아래로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금 75%까지 오르면서 시장이 훈풍이 불어넣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흐름까지 알아봤으니 다음은 국내 증시 흐름까지 짚어봐야겠죠. 지난주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지난주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현기증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AI 거품론 재점화, 연준의 금리 결정 불확실성, 고환율 충격파로 증시 조정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은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조정폭이 깊었는데요. 코스피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3.79% 급락하면서 3,853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하면서 863선에 장 마감했는데요.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8,212억 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이탈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제조 등 수출과 성장주 비중이 큰 업종이 크게 밀렸고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인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외국인은 지난주에만 코스피에서 4조 원 넘게 팔아치웠고 특히 금요일 하루에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이슈와 AI 거품론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점이 우리 반도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급증했다며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한 건데요. 따라서 AI 산업 전반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퍼지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피크 우려와 금리입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함께 미국의 실업률이 4.4%로 상승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도 고개를 들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모든 자산이 유동성 꼭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시적 환경이 위험 자산인 한국 주식 회픽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시장 전망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는 기술적 반등과 새로운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급격한 하락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급증은 단순한 수급 타이밍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보면 53일 수준으로 과거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즉 돈을 뗄 위험이 아니라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장부상 외상값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뿐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하게 빠진 반도체 종목들의 저점 매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나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산 화장품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반대로 한국산 화장품과 여행 상품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하락장 속에서도 화장품과 의류 관련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은 우크라이나 종전의 기대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 중인 우크라이나 평화안 초안이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재건 관련주의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AI 칩 대표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거품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12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견도 겹치면서 외국인의 투매가 정점을 찍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27일 금통위 결과와 이창용 하는 존재의 발언이 담긴 단기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섹터별 흐름을 읽고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 자산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잘 짚어봤는데요. 지난주에는 AI 버블론이 좀처럼 식지 않으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이탈도 두드러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시금 투심이 확대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도 스포츠 소식으로 에너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중국을 완파하며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준우승으로 마쳤습니다. 김상엽의 맹활약과 장가람 골리의 안정적인 수비가 빛났던 경기였는데요. 현장 분위기와 함께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중국을 완파하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2위로 마쳤습니다. 김우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23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남자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중국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카자흐스탄전에서 2대 4로 패하고 20일 일본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를 2승 1패로 마감했습니다. 3전 전승을 거둔 카자흐스탄이 2024년 첫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승 2패인 일본이 3위, 3패를 당한 중국이 4위입니다. 일본전 결승골의 주인공 김상엽이 중국전에서도 맹활약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김상엽은 1피리어드 7분 36초에 권현수의 어시스트를 받아 결승골을 터뜨렸고
2대 0으로 앞선 14분 38초에는 3대 0으로 앞서가는 쐐기골을 장렬해 1피리어드에만 2골을 넣었습니다. 골리 장아람은 25개의 상대의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내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상엽은 이번 대회 4골로 한국 대표팀 최다 포인트를 기록했고 주장 남희두는 3개의 어시스트를 남겼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아이스하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우리 대표팀. 다음 무대에선 어떤 도약을 이뤄낼지 기대가 모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김진수 팀이 올림픽 트랙에서 열린 시즌 첫 월드컵에서 3위에 오르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파일러 김진수와 푸시맨 김영근, 김선욱, 브레이크맨 이건우로 팀을 꾸린 김진수 팀은 지난 23일 이탈리아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열린 2025-2026 시즌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월드컵 1차 남자 4인승 경기에서 참가팀 중 세 번째로 빠른 1분 50초 34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국팀이 월드컵 남자 4인승 종목에서 입상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진수는 김영근과 팀으로 나서는 남자 2인승에서 전날 4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포디움에 오르면서 자신감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내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올림픽 트랙에서 진행돼 세계 정상급 팀들이 전력을 참석하는 자리인데요. 김진수는 3위라는 성적을 거둬 매우 만족스럽다. 좋은 후배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올림픽 트랙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운 코너들이 있다. 올림픽에서 반드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곧바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로 이동해 월드컵 2차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올림픽 트랙에서 역사적인 첫 입상을 이뤄낸 한국 봅슬레이 팀. 상승세를 이어 인스부르크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스포츠와 관련된 소식 잘 들어봤는데요. 아이스하키와 봅슬레이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면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핵심만 짚어서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노무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서울시 종로구에서 시작됩니다. 광장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바가지 논란에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노점의 문제로 시장 전체의 손님이 줄어들자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를 보상하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에 연내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인 피해를 산출한 값인데요. 이들은 소속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 상인회에 이미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인데 아직 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 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 전반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 일반 상점들의 논리입니다. 20일 한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주말이면 200여 석이 꽉 차서 대기를 하곤 했었는데 논란 이후엔 자리도 남고 송년회 예약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6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 번 논란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2달여간 계속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 13년째 광장시장에서 전통공예품을 판매 중인 이모 씨는 2년 전 비슷한 논란일 때도 하필 겨울 비수기라 넉 달 이상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걱정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손님이 줄면 소문나면서 외국인 손님도 줄어든다면서 관광 가이드도 굳이 광장시장을 채택하지 않는다며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내용 증명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논란은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논란을 자초한 업데이트였는데 카톡 친구 탭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뉴스 발표됐습니다. 친구 목록 대신 SNS처럼 프로필 사진을 전면에 배치해 논란을 빚었었는데 다음 달 중에는 원상태로 복귀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 달 과거 사용했던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되살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업데이트 날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이번에 바뀐 격자형 피드 탭과 그리고 친구 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는 앞서 지난 9월 친구톡을 개편한 뒤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잊었다는 사용자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엿새 만에 연내에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정신학 카카오 대표 역시 지난 7일 4분기부터 예정된 카카오 친구 탭 개편을 포함해 지속적인 서비스의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뉴스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가 이렇게 소식 전해주셨고요. 다음 뉴스 염지연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G20 정상회의 첫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선언이 전격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정상선언문 채택 여부는 안개 속이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우리 동의 없이 합의한 공동 입장을 전제로 한 문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G20에 불참했습니다. 폐막식이 아닌 첫날 선언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번 회의에 반대해온 미국의 맞서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배경에는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정부 원칙이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다수가 사실상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하면서 연말 가계대출 창구가 상당 부분 닫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에서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7조 3,7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이들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보다 24%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이 비상조치로 대출 창구를 닫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은 연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오늘 이슈가 됐던 내용들 골고루 잘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맛집,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알아보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염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지연 씨, 요즘 들어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빛에 대해서 제가 좀 그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리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상화 씨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축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해운대 빛축제입니다. 드디어 부산 겨울 여행의 방점을 찍는 해운대 빛축제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매년 아름다운 빛으로 겨울밤을 수놓는 부산 대표 연말 빛축제죠. 이번 부산 겨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해운대 빛축제 행사 정보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12회 해운대 빛축제는 해운대구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축제로서 해운대 해수욕장, 구남로 해운대광장, 해운대시장, 온천길 일원에서 11월 29일 토요일부터 2026년 1월 18일 일요일까지 51일간 진행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점등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이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축제 주제는 스텔라 해운대, 별의 물결이 떠오르다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구간은 은하수 라이트를 통해 우주의 공간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이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은하 속을 걷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파도와 모래 위로 펼쳐지는 빛의 흐름은 해운대의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 도시의 해변이 거대한 우주로 확장되는 몰입을 선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남로를 따라 해운대역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길, 머리 위로 쏟아지는 빛의 파도라 장관이라고 부릅니다. 4m 높이의 대형 별 조형물도 준비된다고 하니 인증샷은 필수겠죠? 이번 빛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 놓칠 수 없는데요.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인 불꽃쇼는 딱 5분만 진행되니 시간에 맞춰 대기는 필수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5분까지 화려한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불꽃쇼 전에는 가수 디셈버 DK 축하 공연과 터치버튼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시는 길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운대광장 공영주차장,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부산기계공고 후문 공영주차장, 동백공영주차장 이렇게 4개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비축제 기간에는 매년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3번,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올겨울 해운대 바다 위로 쏟아지는 반짝이는 별빛 속에서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 어떨까요? 찬바람도 있게 만드는 따뜻한 순간과 낭만이 가득한 부산 겨울여행. 반짝이는 빛 속에서 따뜻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해운대 비축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무려 51일간 이어지는 축제인 만큼 이번 겨울 해운대에서 빛의 영인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주식 그리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11월 24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코스피 오늘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3,846선에 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세는 개인과 외국인이 주도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모두 4천억 넘게 팔았는데요. 기관은 9천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1% 가까이 하락하며 85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308억 매도했는데요. 개인은 649억 사들였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10위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2% 가까이 넘게 오르면서 96,7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52만 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 넘게 하락했는데요. 오늘 41만 2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1% 가까이 내리면서 7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2.5% 넘게 떨어지면서 52만 7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레인보 로보틱스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각각 13만 8,500원, 36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오늘 4% 가까이 하락하면서 17만 1,600원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종목은 향방이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2%대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에 이어질 장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노무 아나운서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지난번에 아이온2를 발표하면서 급등하는 주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신작 게임인 아이온2의 흥행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23분 기준으로는 전거래일 대비 8.21% 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주가 상승의 배경은 바로 아이온2의 흥행이었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 19일 아이온2를 출시하고 평균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즉 DAU의 수가 15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이온2는 NC소프트의 대표작인 아이온의 후속작입니다. MMORPG 장르인데 다만 출시 직후 2시간에 걸친 접속 오류 그리고 과금을 유도하는 수익 모델로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19일 출시 직후에 이 같은 잡음을 겪으면서 출시 당일에는 주가가 무려 14.79%가량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이에 게임 개발진은 출시 15시간 만에 긴급 라이브를 방송하고 접속 오류의 장기화와 논란이 됐던 과금 모델을 바로잡겠다며 사과하는 모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21일에는 두 번째 긴급 라이브를 개최하고 경쟁 보상 시스템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명 그리고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이 같은 문제 패키지의 전면 철회, 핵심 아이템 무료 지급 등의 논란을 효과적으로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점 이용자들의 캐릭터 접속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무료로 제거된 일부 유료 아이템을 제거하면서 스킬 및 대반 이온 초기화도 0원으로 내렸는데요. 모바일 유저의 논 타겟팅 방식도 스킬 자동 사용으로 보완하는 등 유저의 불만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려는 조금씩 불실대 전망이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습니다. 이 같은 좋은 흐름에 오늘은 긍정적인 역할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오늘 NC소프트 주가 살펴보시면요. 우선 시가는 19만 1,300원으로 시작했는데 전거래일 대비 1.81%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이후 장중 상승을 거듭하면서 13.09%에 달하며 21만 2,500원 선의 고가를 형성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결국 종가는 20만 2,500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NC소프트 살펴봤는데요. NC소프트가 아이온테가 출시되는 날에는 오히려 접속장애 오류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저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흥행이 계속 이어진다는 소식에 오늘 특징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보실 특징주는 삼양바이오팜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첫날 상장이 됐는데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렬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삼양홀디스에서 인적 분할한 뒤 직상장 방식으로 코스피에 입성을 한 방식인데요. 덕분에 기존 주주들은 별도의 청약 없이도 신설법인의 주식을 그대로 배정받았습니다. 이번 분할 상장을 통해서 회사는 생분해성 봉합사, 유전자 전달체 항암제 등 핵심 의학바이오 사업을 독립된 기업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분야에선 글로벌 원사 공급량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는 그동안 그룹바이오 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김 대표는 독립경영체제를 기반으로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미용성형 등 신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23,250원 시초가로 출발을 했는데요. 무려 29.89%나 상승을 하면서 마감가는 322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 바로 영원무역입니다. 새 우려를 불식시킨 호실적에 영원무역이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MP닥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1분 영원무역은 전거래일 대비 3.75% 오른 9만 1,200원에 거래됐습니다. 주가는 장중 9만 5천 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관세 여파와 업황 부진 우려를 불식시킨 호실적에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영업무역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보다 12.8%와 73.4% 급증한 1조 2,047억 원, 1,8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3.08%와 40.31%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무역은 2025년 1에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평균 15% 내외 유지하며 타 OEM사 대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대형 OEM사들이 대체로 Q가 감소하는 추세인 데에 비하면 동사는 경기 방어적인 고객사들로 구성돼 수주 흐름이 안정적인 게 큰 장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업무역 9만 7천 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 9만 5천 원 터치했고 8만 8,800원에 약세로 윗골이 달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무역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와 함께 다음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바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오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로는 대동기업, SG, SY틀텍, 현대건설기계 등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포함된 종목들이 3%에서 많게는 9%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일주일 전보다 상황이 확실히 나아졌다고 말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신중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대동기어가 18% 이상 올랐고요. 현대건설기계도 5% 이상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까지 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노무아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방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건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반대로 국내 방산주의 경우에는 이 같은 소식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죠. 현대로템 오늘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미국 국무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평화 구상안 협상을 진행한 끝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남아있는 쟁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애물을 아니라면서 결국 협의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강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것이 방산 수요의 감소 우려로 이어지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대로템을 비롯해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중에서도 LIG 넥스원의 소식은 오늘 뒤이을 투자 리포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로템의 경우 차트 보시면요. 오늘 시가는 0.49%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고가는 18만 5,300원으로 1.87%가량 상승했지만 결국 이 같은 상승분을 전부 반납해내면서 오늘의 종가 17만 3,900원 선에 형성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섹터별로 흐름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 참고하셔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어려운 리포트를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다음 순서도 노무아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회사의 리포트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앞서 잠깐의 스포일러를 드렸죠. 오늘 투자해볼 리포트는 바로 LIG 넥스원과 관련된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IG 넥스원 방산기업입니다. 방산기업인데 어떤 방산기업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자 첨단 무기체계 전문기업에도 해당하는데요. 이제 3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중장기 투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했는데 유도무기와 지휘통제 그리고 감시정찰, 방공과 해상 무기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과 해궁, 신궁 등 국산 미사일의 방어체계의 개발과 양산을 주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 방산기술의 자립화에도 크게 기여한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중동과 유럽 등지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모양인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LIG 넥스원의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 3분기 실적 관련된 투자 리포트 보시면요. LIG 넥스원의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무려 1조 4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가 증가한 수치로 국내 방산 수요의 증가와 해외 수출의 본격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데요. 더욱더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LIG 넥스원의 영업이익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무려 89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증권가의 컨센서스였던 506억 원을 무려 77%나 상회하는 결과였는데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이번 실적은 회사 역사 최초로 분기 기준 최고의 영업이익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의 증가입니다. 3분기에는 천궁2, 해궁 등 고부가 가치 미사일 방어체계에 납품이 집중되면서 매출 믹스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제품은 일반 유도무기 대비 2배에서 3배가량 높은 마진율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꼽을 수 있는데요. LIG 넥스원은 현재 LSM이라고 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여러 대형 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이들 프로젝트의 주요 마일스톤을 달성하면서 관련 매출과 이익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는 원가 절감 노력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회사는 지난 2년간 생산 공정의 자동화, 그리고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마지막으로 협력업체의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원가 경쟁력을 높여왔는데요. 특히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면서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의 감축률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효과를 꼽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출 계약권에서도 환차익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영업 외이익으로 반영돼서 전체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부문별 실적 살펴보시면요. 유도무기 부분이 전체 매출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보였는데 천궁2의 추가 양산과 해군 수출 물량 납품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C4ISR 부분은 전체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했는데요. 군 지휘 통제 체계 고도화 사업과 감시 정찰의 장비 납품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방공과 해상 무기 체계 부분의 협업은 25%의 비중을 보였고 해군 함정용 전투 체계와 레이더 시스템의 납품이 또 주요한 매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은 85%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개선됐으며 유동 비율은 150%를 상회하며 단기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도 크게 개선됐는데요. 3분기 누적 금액 기준 연 702억 원의 현금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매출 채권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현금의 창출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반응은 실적과는 다소 괴리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LIG 넥스원의 주가는 오히려 16%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의외의 반응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배경에는 4분기 수주 모델링의 공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러우 정쟁 관련 종전 이슈가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기대감이 약화된 것도 있지만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4분기 및 2026년 수주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을 기대했지만 회사 측은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방산산업의 특성상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사업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주가의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주가 확정되면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더 큰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수주 일정에 대한 예측 그리고 정보가 부족했고 이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된 주요한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형 수주의 지연 가능성입니다. 사드레이더의 3차 산업 그리고 LSM 양산 계약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당초의 기대보다는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심이 위축됐고요. 특히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투심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 계약의 불확실성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주요 중동 지역 수출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 그리고 경쟁국들의 공세적인 마케팅으로 일부 계약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준 모습인데요. LIG 넥스원의 주가는 실적 발표 직전까지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의 발표 이후 일주일간 기관 투자자들은 약 500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특히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들의 매도세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보인 점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중장기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표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소폭 순매수를 지향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수주의 잔고 그리고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중립으로 의견을 전향했습니다. 이들은 단기 수주 가시성의 부족과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주된 부담 이유로 작용했는데요. 반면 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사겠다는 의견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탄탄한 수주 잔고와 해외 매출의 본격화를 근거로 LIG 넥스원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방산기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IG 넥스원 관련 리포트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처럼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해야 되는 동시에 오늘처럼 러우 전쟁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언제나 방산주 살피실 때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LIG 넥스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저미안티 사업을 비롯해서 핵심 요격 미사일 개발 등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또 다른 투자 분야를 또 발표했습니다. 바로 방선 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AI에 13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위산업체와 군기관, 금융기업이 함께 모여서 AI 기업에 130억을 투자해서 테크 기업을 조기 발굴하고 투자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을 조기 발굴하고 방위산업 진출 지원을 통해서 방산업계와 투자회사 그리고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핵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미증시까지 한 바퀴를 싹 돌아봤는데요. 오늘 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무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장 나 잡아봐라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미증시와 유주리 증시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한 반면 국내 지수는 모두 하향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미증시가 우리에게 나 잡아봐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의 한 줄 평 잘 들었고요. 이어서 염지연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 아자아자 파이팅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끝엔 파란불이었지만 내일은 다시 힘내서 빨간불 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껑충 뛰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